형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은 형사였는데 힘이 센 아버지는 저를 아주 신나게 놀아주셨습니다. 일이 바쁘셔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으셨지만 집에 있을 때만큼은 제가 지칠 때까지 놀아주곤 하셨죠.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야구, 농구까지 하고 롤러스케이트까지 타기도 했고 흙바닥을 뒹굴며 씨름놀이를 하기도 했고 눈 오는 날에는 동네 언덕에서 쌀포대를 깔고 눈썰매를 타기도 했습니다. 그 기억들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집에 오시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곤 했죠. 또 어머니는 내조의 여왕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5단 도시락을 몇 번이나 싸주셨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는 날엔 항상 상다리가 부러지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제가 다니는 유치원 친구들한테 직접 만드신 털장갑을 선물하기도 할 만큼 베푸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셨죠. 어머니의 다정한 품에 있으면 온몸이 녹는 것처럼 편했습니다. 그 따뜻한 보살핌을 받으니 아버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 모든 평화가 하루아침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형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형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8살 때였습니다. 국민학교에 입학한 지 한 달도 안 되었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복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많이 뛰어놀아서 그런가 아픈 걸 잘 참는 편이거든요. 예방접종 하면서도 한 번도 울질 않았대요. 아무튼 이렇게나 아픈 걸 잘 참는 저였지만 그때는 정말 죽을 듯이 배가 아팠습니다. 그 전날부터 배가 좀 쑤셔서 불편하더니 다음날 오후가 되니까 복통과 함께 토도 하고 열도 좀 나더라고요. 그렇게 아팠던 건 그때 이후 전무해서 아직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날 낮에 학교에서 무슨 생선 같은 게 나왔었는데 그걸 먹고 탈이 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환 같은 약을 주셔서 먹었는데 그것마저도 다 토해버렸죠. 아무래도 장염인 것 같은데 병원을 가봐야 하나? 하필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졌습니다.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기도 했고 시간도 애매해서 일단 약을 먹고 아파 지쳐 잠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졌는데 세상에 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픈 겁니다. 엉엉 울면서 소리 지르니까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 일어나셨고 그대로 119 불러서 구급차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맹장이 터진 거였고 저는 바로 응급수술을 해야만 했죠. 길지 않은 수술이었지만 제 인생 첫 수술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렵지 않은 수술이었기에 순조롭게 잘 끝이 났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한 열흘 정도 입원해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모습을 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전업주부셨거든요. 어머니가 병실에 같이 있어줄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닌 이모가 같이 있어줬습니다. 물론 제가 이모를 엄청 좋아하긴 했지만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죠. 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오시긴 했지만 잠깐 계시다가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항상 외출복 차림으로 말이죠. 엄마 어디가? 맨날 어딜 그렇게 가는 거야? 어머니는 제 물음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병원에 오실 때마다 평소와 달리 멀끔한 복장이셨고 이모한테 물어봐도 이모는 모른다고만 대답했습니다. 뭐 그래도 이모가 있으니까 과자도 마음껏 먹고 이모가 빌려다 주는 만화책도 실컷 봐서 좋다고 생각하며 입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아버지가 오셔서 같이 퇴원을 하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랑 함께 처음 보는 남자애가 집에 있었습니다. 저보다 살짝 키가 작은 그 애는 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그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올리며 어색하게 웃으면서 제게 그 애를 소개하던 장면이었습니다. 영준아, 여기 이 아이는 대성이라고 해.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어.
대성이가 생일이 하루 빠르니까 형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갑자기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서는 형이라고 하라니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왜요? 왜 제가 제 형이에요? 저는 원래 형 없잖아요. 동생도 없고요. 그냥 저랑만 살면 안 돼요? 쟤랑 왜 같이 살아야 해요? 말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엉엉 울면서 왜 같이 살아야 하냐고 같이 살기 싫다고 떼를 썼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울었을까요? 아마 그 애가 나타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빼앗길 것 같아서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달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결국 저는 그날 저녁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형과의 불편한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와 둘이 가던 등굣길을 형이 함께하게 되었고 형은 저와 같은 학교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집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아주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곤 했었죠. 바로 친구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나이대에는 호기심도 많고 또 아기는 없지만 상처 줄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곤 하잖아요. 같은 나이인데 어떻게 형 동생이 될 수 있냐는 친구들의 질문을 거의 매일 듣게 되었습니다. 생일이 하루 차이인데 형이야? 어떻게 그래? 쌍둥이야? 안 닮았는데? 진짜 신기하다. 우리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그건 불가능하대. 어떻게 생일이 하루 차이야? 친구들의 질문이 불편하기도 했지만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형이 왔고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알 수 없었는걸요. 그래서 심술나는 마음에 그냥 나도 몰라. 그냥 같이 사는 거야. 진짜 형 아니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맘때 아이들이 그렇듯이 한동안 질문을 쏟아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관심이 사그라들었습니다. 저랑 형은 그냥 형제는 아니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한들 형에 대한 제 불편한 마음까지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형이 불편했고 미웠고 질투났습니다. 저랑 같은 밥그릇에 같은 양의 밥을 덜어주고 저랑 같은 운동화를 사주는 부모님도 미워졌습니다. 그게 너무 싫어서 집에서는 형이랑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등하굣길에도 언제나 제가 앞장서서 걸으면 형이 뒤를 졸졸 쫓아왔고 학교에서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셨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여전히 우리 영준이를 사랑해. 대성이가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해서 사랑이 나눠지는 건 아니야. 둘이 똑같이 사랑하는 거야. 나는 그게 싫다고요. 왜 쟤랑 저랑 똑같이 사랑해요? 그게 싫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리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게 형제가 생기는 건 애초에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형은 2학년이 되었고 여전히 저희는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학교를 마치고 혼자 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사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떡 하나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먹으면서 가려는데 분식집 옆 골목에서 6학년이 쓱 나오더니 제게 이리 와보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며 6학년 형 한 명이 저를 유인했는데 골목으로 따라 들어가 보니까 글쎄 6학년들이 4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어린 눈에 그 형들이 너무 불량하고 무서워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 손에 있던 떡볶이부터 빼앗아 가더니 신나게 먹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갑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시절에 지갑 같은 게 있을 리가요. 주머니에 든 동전 몇 개가 전부였는데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머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제 양팔을 잡으면서 돈을 가져가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힘이 좋다고 해도 4살이나 많은 6학년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이 점점 빠져가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신발 주머니가 날아왔고 그 신발 주머니는 정확하게 제 떡볶이를 맞췄습니다. 떡볶이를 떨어뜨린 6학년이 인상을 팍 쓰면서 골목 입구 쪽을 쳐다봤고 저도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는데 그곳엔 다름 아닌 저희 형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씩씩거리더니 갑자기 가방을 벗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방을 이리저리 마구 휘두르면서 내 동생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는 겁니다. 그러자 6학년들이 주춤거렸고 골목 앞 큰 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빼꼼거리니까 6학년 형들은 결국 주랭랑을 쳤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아플 정도로 힘을 주고 있던 손에 힘이 빠지고 긴장하고 있던 다리에도 힘이 빠진 저는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놀란 마음에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씩씩거리던 형은 그런 저를 일으켜주더니 엉덩이와 가방을 털어주었습니다. 자기 신발 주머니는 줍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엉뚱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내가 떡볶이 사줄까, 형? 처음 하는 형이라는 말에 형은 놀란 듯 주춤하더니 이내 빵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영준아. 그날부터 저희는 둘도 없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저보다 작은 형이 저를 위기에서 구해준 게 진짜 멋있었거든요. 너무 고맙기도 했고 그동안 못되게 굴었던 게 미안했습니다. 미워했던 만큼 더 많이 형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형은 배려심도 많았고 저보다 공부도 더 잘했거든요. 전에는 밉기만 하던 형이 이상하게 하나도 밉지 않았고 아주 좋은 친구가 생긴 것처럼 뭐든 형이랑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언제나 붙어 다니면서 모든 것을 같이 했습니다. 등하교는 당연히 같이 하고 태권도 학원도 같이 다니고 집에서 학습지 선생님 오셔서 수업하는 것도 같이 하고 컴퓨터 게임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이가 좋으니까 부모님께서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형이 없었을 때처럼 제가 모든 걸 독차지할 수는 없었지만 형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재밌더라고요. 아버지랑 둘이서만 차던 공을 셋이서 차게 되었고 가족여행을 가는 차 안에서도 지루하지 않고 훨씬 재밌었습니다. 형이 오고 1년간 삭막한 공기만이 흐르던 저희 집은 1년에 가족여행을 두세 번이나 다닐 정도로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형과 저는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둘도 없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저도 형도 2차 성징이 시작되었고 변성기도 오고 키도 쑥 크고 얼굴도 전과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건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2차 성징을 하며 골격도 얼굴도 달라지다 보니 외모에 관심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랑 형이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눈썹이 엄청 진하시거든요. 형도 어릴 때부터 진하긴 했는데 점점 클수록 아버지 눈썹을 많이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눈썹이 그저 평범했고요. 또 아버지 발가락 중 두 번째 발가락이 되게 길거든요. 그 발 모양도 형이랑 같았습니다. 형과 아버지가 닮은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왼손잡이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왼손을 쓰셨는데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나셔서 겨우 오른손을 쓰게 되셨답니다. 하지만 왼손이 더 편하다고 주로 왼손을 쓰시죠. 그런데 저희 형도 왼손잡이였습니다. 밥 먹는 것도 글씨를 쓰는 것도 모두 왼손으로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해서 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랑 형이랑 둘 다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 한번 형이 식당에서 반찬으로 나온 땅콩 멸치볶음을 먹고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버지도 땅콩을 못 드셔서 정월대보름에도 저희 집에는 땅콩이 없고는 했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버지와 형은 닮은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기하다 정도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부분이 닮을 수도 있구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아버지가 저와 잘 지내시는 만큼 형이랑도 사이가 좋았거든요. 저랑은 몸으로 많이 놀아주시고 형이랑은 같이 바둑도 두고 수수께끼 문제를 내면서 놀아주곤 했습니다. 형이 어느새 집에 온 지도 7년이 훌쩍 넘었으니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넘겼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모른 채 말이죠. 그러다 또 한 번 의심을 하게 된 건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과학 시간에 유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그때 혈액형 유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A형, 어머니 AB형, 형 A형, 저 B형 이렇게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혈액형이 A형과 B형인데 형도 그중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형은 친자식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런데 뭐 혈액형은 네 종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제 친구들 중 A형은 다 아버지랑 연관이 있게요. 너무 과한 상상을 했다 싶었는데 그날 나란히 앉아서 저녁밥을 먹는 아버지와 형을 보니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무나도 닮은 외모에 둘 다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있고 웃는 표정까지도 비슷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혹시 형이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잠깐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낳은 아이가 아닐까 하는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서 아이를 데려온 게 아닌가 하는 막장 중에 막장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형이랑 저랑 생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제 상상대로라면 아버지가 바람을 피셨다는 건데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시거든요. 범인 잡느라 바빠서 밤낮이 없으신 분이 그럴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제가 본 아버지는 정말 정말 멋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아버지가 어머니를 두고 바람을 피다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두 분 사이도 아주 좋았고 말이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나 보다 하면서 억지로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꺼름직한 마음을 묻어두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와 형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같은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같은 대학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형이야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기에 충분했지만 저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수능날 기적이 일어났는지 성적이 엄청 잘 나왔고 그 덕에 형이랑 같은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된 거였죠. 과는 달랐지만 초중고에 이어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가게 되어서 신기하고 좋았습니다. 저희 형제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시는 분 아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학교랑 가깝고 둘이 살기에도 널찍해서 좋은 조건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죠. 부모님 없는 집이라니 모든 대학생의 로망 같은 것 아닐까요? 부모님 안 계신다고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살림을 내가 꾸려보는 낭만이 있잖아요. 저희 형제에게도 당연히 그런 낭만이 있었고 자취방에 들여놓을 짜잘한 생필품을 사며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와 형은 여느 대학생처럼 놀기도 많이 놀고 공부도 많이 하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착하고 친절한 형은 역시나 동기들한테 인기가 많았고 놀기 좋아하는 저는 동기들을 끌고 다니며 놀기 바빴습니다. 형이랑도 엄청 재밌게 지냈습니다. 같이 운전면허 학원도 등록하고 자취방에서 요리하다가 주방 홀랑 태울 뻔하기도 하고 주말에 대청소도 하면서 나름 슬기로운 독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종강을 앞두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날도 자취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형이 헐레벌떡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형,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형이 정신없이 지갑을 막 챙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울면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도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다며 형이 얼른 집에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급하게 형의 뒤를 쫓았습니다. 자취방에서 본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렸는데 무슨 정신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잘 우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도 별 말 없으셨고 말이죠. 대체 무슨 일인지 가는 내내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어두워진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다급하게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시고 어머니는 수척해진 얼굴로 식탁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분위기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싶어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저희의 방문에 놀라 물으셨습니다. 어머, 영준아, 대성아, 너희 갑자기 집에는 무슨 일이야? 엄마가 전화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왔죠.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아버지 눈치만 봤고 아버지는 무슨 큰일이라고 너네까지 왔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듣게 된 일은 아주 큰일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백혈병이라뇨. 그렇게 무서운 병은 들어만 봤지 제 가족에게 그런 병이 찾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같은 분께 그런 병이 찾아올 거라고는 더욱 예상하지 못해서 큰 충격이었습니다. TV에 나오는 형사님들처럼 덩치도 크고 키도 크고 힘도 엄청 센 아버지가 백혈병이라니 듣고도 믿기 힘들더군요. 겨울철에도 덥다며 집에서 민소매를 입고 다니시고 힘이 넘치셔서 손에 닿았다 하면 플라스틱이고 나무고 힘없이 부러져서 옛날부터 어머니께 혼도 많이 나셨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술은 잘 못 드시고 두유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런 아버지가 어떻게 백혈병에 걸릴 수 있겠어요. 어느 날부턴가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코피도 자주 나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다가 피 검사를 권유받았고 그때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셨답니다. 저희도 모르게 혼자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하셨고 그 결과 병을 알게 되셨다더군요. 심각한 분위기가 싫으셨는지 아버지께서는 애써 괜찮은 척을 하셨습니다. 주사 맞으면 괜찮아진다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 여보, 그만 울고. 말이 좋아 주사지 항암이잖아요.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요? 항암이고 뭐고 이겨내면 되지. 왜 이래? 누구 초상났어? 밥이나 먹자고. 너희 밥도 안 먹고 왔지? 초상이라니 말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 양반아. 그래도 아버지께서 좌절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력이 있어야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날 부모님과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한 뒤에 다음날 새벽에 형이랑 다시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고 시험은 다 망쳤지만 그게 문제겠어요. 앞으로 더 큰 시험이 남아 있었는걸요. 그래도 그 다음 주에 형이랑 둘 다 종강을 하게 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아버지 간호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입원을 하셔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셨고 어머니랑 형이랑 저랑 셋이 번갈아 가면서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뭐 한다고 정신없게 다 오냐며 그냥 주사 좀 맞다가 집에 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쩐지 제가 보기엔 아버지 눈빛에 걱정과 불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체력이 20대 못지 않으시던 분이셨는데 체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시고 빈혈은 기본에 구역질도 종종 하셨습니다. 가끔 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오한을 느끼기도 하셨고요. 항암 치료를 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머리가 숭덩숭덩 빠져서 결국 머리를 깔끔하게 밀어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머리 민 모습을 보고 이러니까 진짜 아픈 사람 같다며 엄청 울기도 하셨죠. 그렇게 한 달간 항암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암세포를 없애려고 추가 항암을 진행해야 했고 아버지와 병과의 싸움은 끝나질 않았죠. 그 사이 저와 형은 개강을 했고
학교와 자취방, 그리고 본가로 오가면서 부모님을 살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 간호를 하시면서 정작 본인 끼니는 잘 못 챙기시더라고요. 형이랑 저 둘 다 서툰 솜씨지만 그간 자취방에서 이것저것 해먹었던 실력을 발휘해서 갈 때마다 어머니 식사를 차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간호도 체력이 있어야 하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온 가족이 병과 싸우며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추운 겨울날 온 가족이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상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런 아버지께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번 항암은 잘 끝났습니다. 골수 검사도 괜찮기는 한데 검사에서 재발 위험이 높은 유형이 확인이 되어서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엔 항암만으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항암이 잘 끝났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내뱉으려는 동시에 삼켰습니다. 이게 희망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골수 이식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과정이죠. 공여자는 가족분들이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기증자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셔서 장기를 떼어줘야 한다고 해도 당연히 떼어드릴 건데 골수 이식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검사 예약 바로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형이 제 어깨에 손을 툭 올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제가 골수 이식하겠습니다. 형 말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형은 친자식이 아니잖아요. 친자식인 제가 아버지랑 유전자가 같으니까 이식도 가능하고 형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위험한 것도 아닌데 왜 형이 나서나 의아했습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시간을 끄느니 확실한 제가 하는 게 훨씬 나으니까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형은 형만 믿어 걱정 마 라고 했습니다. 진료실에서 나와 형이랑 한참을 얘기하고 부모님께도 이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아무 말씀도 없으시더라고요. 친자식도 아닌 형한테 왜 이식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반응을 보니 저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혼자 한참 생각에 빠져 있다가 그날 집에 가자마자 가족들에게 울분을 토하듯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다들 뭘 숨기고 있는데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설마 형이 진짜 아버지 친자식이에요? 아버지한테 다른 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형은 대답 없이 고개를 저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참 동안 입을 꾹 닫으셨습니다. 정말 내 생각이 맞는 건가? 형이랑 배다른 남매 뭐 그런 건가 생각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제 두 손을 꼭 잡더니 어렵게 입을 떼셨습니다. 아들, 귀한 내 새끼 영준아. 네, 엄마,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놀라지 말고 들어. 그리고 그날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흘러 제가 8살 때로 돌아갑니다. 제가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극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이 있었잖아요. 맹장이 터져서 인생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바로 그때요. 부모님께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의료진이 부모님께 제 혈액형을 물어봤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A형이라고 대답하셨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혈액형을 검사했을 때 A형이었다면서요. 그런데 수술 직전에 의료진이 나와서 하는 말이 검사해봤는데 A형이 아니네요. 아드님 혈액형을 잘못 알고 계셨나 봐요. B형이에요. 그 순간 어머니는 머릿속이 멍하셨답니다. 어머니 혈액형이 사실 A형이었거든요. 아버지도 A형, 어머니도 A형이니 B형은 절대 태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수술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그 혈액형 때문에 머리가 아주 복잡하셨답니다. 혹시 A형들 사이에서 B형이 태어날 수도 있나 싶어서 병원에 지나가는 간호사들을 붙잡고 물어봤는데도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만 하더래요.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머릿속은 쉬질 못했답니다. 저를 키우는 8년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대요. 생각해보니 키우면서 석연찮은 부분이 좀 있긴 하셨답니다. 어머니랑 아버지랑 두 분 다 쌍꺼풀이 없는데 저는 쌍꺼풀이 있었거든요. 돌쯤부터 쌍꺼풀이 나오더니 점점 진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부모님과 다르게 제 머리카락은 유난히 곱슬거렸습니다. 머리카락도 어찌나 두꺼운지 맨날 머리가 부스스해서 어렸을 땐 거의 깎아머리를 하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설마 영준이가 내 아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다 수술이 끝났고 잠들어 있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불현듯 내 아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리곤 아버지와 함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답니다. 그러다 제가 태어난 병원부터 처음부터 어디서 잘못된 건지 찾아보자 생각해 두 분은 제가 태어난 산부인과로 향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외진 시골이었는데 그쪽 시내에 산부인과가 딱 하나밖에 없었대요. 규모가 작은 동네 산부인과였다죠.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셨고 간호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부인이셨답니다.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하는 산부인과였죠. 작은 병원이었지만 병원이 있는 건물 꼭대기층에 의사 부부가 살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도 바로 내려왔답니다. 혹시 그 사이에 없어졌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며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어머니는 출산하셨을 때를 떠올리셨답니다. 아침부터 배가 살살 아프더니 오후쯤부터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반복되었고 초산이었음에도 애가 나오겠다는 걸 바로 알아차린 어머니는 아버지가 퇴근하자마자 병원으로 향하셨답니다. 병원 문이 닫히려던 순간 부모님이 도착하셨고 그날 늦은 밤에 출산을 하실 수 있으셨죠. 어머니는 출산 후 출혈이 많으셔서 태반이 덕지덕지 붙은 아기를 한 번 보고 곧바로 쓰러지듯 잠에 드셨답니다. 그리고 출혈이 한동안 지속되고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이틀 뒤 태어날 때가 되어서야 아기를 안을 수 있었다죠. 어머니께서 출산을 하고 2인 병실에 있으셨는데 원래 옆 침대가 비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한 여자가 들어왔답니다.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먼저 말을 걸었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낳고 오신 거죠? 저는 어제 저녁에 출산했어요. 아까 들었는데 아들 맞죠? 저희 아이도 아들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맞아요, 아들. 생일이 하루 차이네요. 그러게요. 몇 킬로에 낳으셨어요? 저는 예정일보다 좀 빨라서 아기가 약간 작거든요. 딱 3킬로예요. 어머, 저희 아이도 3킬로예요. 저희 둘 다 열심히 먹여야겠네요. 입원해 있는 이틀 동안 그 여자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여자분보다 하루 일찍 퇴원을 해서 같이 있던 시간은 이틀이 좀 안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그 여자분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쌍꺼풀이 아주 진했답니다. 작은 얼굴에 반이 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눈이 아주 크고 쌍꺼풀이 진해서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아들이 그 여자애 아닐까 불안해하시며 어느덧 산부인과에 도착을 하셨답니다. 다행히 병원은 열려 있었고 그때 그 의사 선생님과 아내분도 그대로 계셨대요. 부모님께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혹시 아이가 바뀐 것 같은 의심 가는 상황이 있다면 얘기를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네 주소도 요청을 했죠. 그런데 의사가 그럴 일이 있겠냐며 어떻게 애가 바뀌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간호사의 표정이 어쩐지 불안해 보였대요. 손을 가만히 두질 못하고 시선이 불안정한 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답니다. 수많은 범인들을 상대해온 아버지는 그 수상쩍은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형사예요. 지금 똑바로 말 안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 사실 확인할 겁니다. 법으로 싸우고 싶으세요? 저희도 사실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아버지가 형사라는 말에 손까지 덜덜 떨던 간호사가 결국 8년 전 그날 있었던 일을 고백했답니다. 사실은 그때 병원에 아이가 2명 있었어요. 그때 제가 혼자 애들을 봤는데 먼저 들어온 아이가 퇴원하던 날 변을 닦아내면서 목욕을 시켰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산모 이름 적힌 속사개를 안 하고 저고리만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다 다른 아이가 토를 많이 해서 씻기느라 옷을 벗겼는데 둘 다 저고리만 입혀놓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때 아이가 바뀐 게 아닌지. 신생아 때는 얼굴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게다가 둘이 몸무게도 똑같이 태어났고 또 간호사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자 어머니는 참을 수 없으셨답니다. 결국 듣다 못한 어머니가 그만하라고 외치셨고 터져버린 눈물 또한 참을 새 없이 흐를 뿐이었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병원에서 바뀐 아이네 주소와 그 엄마의 이름을 알게 되었답니다. 8년이 지났는데 그 집에 안 살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셨대요. 저도 태어나고 2년 정도만 그 동네에서 살다가 이사를 했거든요. 받은 주소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답니다. 오래된 작은 주택이었대요. 초인종을 누르자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느릿하게 대문을 열고 나오셨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말씀 좀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 8살짜리 남자아이 살고 있나요? 아이 엄마 이름이 김미향이고, 미향이는 내 딸인데, 우리 딸이랑 아는 사이인가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초지종을 할머니께 말씀드리셨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의 표정은 내내 좋지 않으셨답니다. 부모님께서도 말하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하셨다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당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되질 않으셨답니다. 하루 이틀 키운 것도 아니고 8년이나 키운 아이를 한순간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바뀐 채로 살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었죠. 상황을 모두 듣게 된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답니다. 어째 키우면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어요. 애 생긴 게 지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딸한테 애가 부모를 안 닮았다고 해도 그게 말이 되냐면서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칠순이 넘으면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뭔가 요상하다 싶은. 그러셨군요. 그럼 혹시 따님은 어디, 설마 이사 가셨나요? 따로 사시는지. 아버지 말씀에 할머니가 거실 한쪽에 있던 작은 액자를 가져오셨답니다. 그 사진에는 어머니가 산부인과 병실에서 만난 바로 그 여자가 있었죠. 죽었어요. 애 4살 때 병이 나서. 충격적인 사실에 부모님은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셨답니다. 그럼 아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이번에 할머니는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이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작은 상위에 가지런히 놓인 크레파스, 장판 위에서 말리고 있는 작고 알록달록한 양말, 옷걸이에 걸려있는 작은 외투. 내가 키웁니다. 애 아빠도 없거든요. 우리 미양이 애 생겼다는 얘기 듣자마자 도망갔어요. 망할 놈. 내가 우리 딸한테 애 아빠도 없이 어떻게 혼자 애를 키우냐고 뜯어 말려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애 지우라고. 그것도 안 되겠으면 낳자마자 고아원 같은 데 보내버리라고 했는데 절대 싫다면서 내 새끼는 내가 키울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쳤어요. 없는 살림에 입 하나 더 넣는 게 얼마나 큰데. 그래도 애 키우면서 미향이랑 웃을 일은 많았지. 이대로 살다가도 괜찮겠구나 싶을 만큼 좋았는데 애 4살 때 갑자기 죽을 병 걸린 사람처럼 피토하면서 아파했고 손 쓸 틈도 없이 세상 떠났어요. 그 뒤로 손주 녀석 혼자 키우고 있는데 영 쉽지가 않네요. 내일 모레면 80이라
몸 구석구석 안 아픈 곳도 없고 걸어 다니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몸속에 뭐가 보인다고 검사해보자 하더라고요. 암일 수도 있다고. 안 한다고 했어요. 검사하는 돈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수술하면 죽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내 손주한테 병수발 들게 할 수도 없고요. 내가 보기에도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나 죽기 전에 손주 녀석을 고아원에 보내야 하나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덜덜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셨답니다. 죽음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게다가 어린 손자도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대문을 열고 들어왔답니다. 어이구, 우리 대성이 왔냐? 부모님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대요. 눈물을 참아보려고 해도 저절로 흐르기만 했답니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 아이가 아들임을 확신하셨다죠. 집에 돌아온 부모님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 아이를 데려와서 키우자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아이의 집으로 향하셨다고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가 버선발로 나오셨답니다. 안 그래도 전화를 하려고 했다면서요. 할머니께서도 간밤에 고민을 많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참 염치가 없는 거 알아요. 선생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제 하루 본 게 전부지만 나이가 먹으니 사람 보는 눈은 생기더라고요.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서 내가 정말 염치 불구하고 부탁 하나만 합시다. 우리 대성이 좀 키워주실래요? 내가 우리 손주 녀석 고아원에 보내야지 하면서도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가족 없이 혼자 어떻게 크나 싶어서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니까 우리 대성이 혼자 나가 살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부탁합시다. 네? 내가 가진 게 없어 뭐 줄 것도 없는데 이 집이라도 괜찮으면 가져가세요. 내가 우리 대성이 이름으로 해놓을 테니까. 할머니께서는 울먹거리며 말씀을 하셨대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어르신, 안 그래도 그 얘기 나누러 왔어요. 이러지 않으셔도 돼요. 어서 일어나세요. 어르신 사정도 잘 알고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겠어요. 실은 저희도 오늘 부탁하러 온 거거든요. 대성이 저희가 키울게요. 어르신께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제가 배 아파 낳은 아들이니까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대성이 아주 잘 키울게요. 그렇게 그 아이는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고 그게 바로 제 형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진짜 친아들은 제가 아닌 형이었던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한동안 뇌가 멈춰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진짜 부모님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거잖아요. 할머니도 형이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셔서 부모님께서 장례를 도와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모두 퍼즐이 맞아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맹장 수술을 한 뒤에 왜 부모님께서 병원에 잘 안 오셨는지도 알게 되었고 아버지와 형이 많이 닮은 이유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실을 알게 될까봐 어머니께서는 제게 혈액형을 속이고 계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친아들이 아닌 걸 알게 되었음에도 부모님은 저랑 형을 똑같이 사랑하셨고 형도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못되게 구는 저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형한테 너무 고맙고 또 죄송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제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그날 밤, 저는 8살짜리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 꼭 효도를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준아, 너한테 그런 거 바란 적 한 번도 없어. 너를 내가 낳았든 아니든 너는 엄마 아빠의 소중한 아이야. 그 사실은 언제나 변함없었어. 제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았길래 이토록 멋진 부모님을 두게 되었을까요? 또 어떻게 이토록 멋진 형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제가 누리는 모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도 열심히 듣고, 놀 때도 열심히 놀고, 군대에서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행복하고,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또 20년이 흘러 저는 지금 40대가 되었습니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나와서 아내와 함께 사업을 차린 지도 어언 7년이 흘렀고, 지금 그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어느새 중소기업을 책임지고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처럼 아들 둘을 키우는 부모가 되었고 말이죠. 저와 같은 시기에 군대를 가고 같이 졸업을 하고 입사 시기도 비슷했던 형은 잘 다니던 회사를 돌연 그만두고 아버지처럼 경찰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좋은 형은 빠르게 시험을 합격했고 지금은 멋진 경위 형사가 되었죠. 건강 때문에 일찍 퇴직을 하셨던 아버지께서 아주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부모님은 작년에 사시던 집을 정리하시고서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살림하시는 걸 힘들어 하시길래 제가 한번 보여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격 때문에 망설이셔서 제가 다 감당할 테니 걱정 말고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껏 키워주셨는데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그곳에서 좋은 분들도 많이 사귀고 여가 생활을 즐기시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것 같아 아주 뿌듯합니다. 아참, 아버지의 골수이식은 아주 잘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버지는 점차 건강을 회복하셨고 지금은 다시 운동도 하십니다. 나이 70에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하시는 아주 멋진 분이시죠. 범인 때려잡던 그 실력이 어디 가겠냐면서 지금도 멋진 근육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형은 이런 아버지를 롤모델로 삼았는지 어째 아버지 젊은 시절과 더 닮아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멋있거든요. 형은 저랑 다르게 두 딸을 키우고 있는데 딸 키우기 좋은 세상이 될 때까지 우리나라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제 형이지만 참 훌륭한 경찰입니다. 사실 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놀지도 못할 정도로 멍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만 했으려나 싶더라고요. 8년 동안 키운 자식이 바뀌었다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상만 해도 하늘이 무너지는걸요. 또 형은 얼마나 놀랐을까 싶었습니다. 고작 초등학생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한 번도 삐뚤어진 적 없이 언제나 의젓했던 형이 참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샘하기만 했던 지난 날이 부끄러워지네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슨 짓을 해도 이 은혜를 다 갚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생각난 김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야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잊지 않고 해야겠네요. 그럼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